안녕하세요. 영문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라는 이 지역은 사실 분단이 많이 있었던 다른 기타 지역들,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지 지금 현재 분단이라면 분단일 수 있는 그런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과 함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죠. 다행히 이제 독일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통일을 맞이를 했고, 중국은 여전히 이제 그 타이완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국이 복속을 시키느냐, 아니면 그대로 지금 상태로 가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독일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 지역들 간에는 분명히 다른 맥락들이 존재하죠. 어, 지리적인 맥락 혹은 사회 문화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우리나라의 맥락에 가장 최적화된 가장 이제 여러분들 영어 많이 공부하실 테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적화된 이런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더라도 만약에 그리고 통일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북한과의 어떤 연합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정들을 떠올렸을 때 가장 최적화된 우리나라만의 전략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한반도라고 하는 특수한 맥락에서 가장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가 완전한 정답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하고 그렇게 오만하게 말씀드리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종의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하나의 제안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고 이제 이 제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의 가지를 뻗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긴 하죠. 그런 거에서 이제 의미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통일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물론 통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난 거의 70년 동안 완전한 남남으로 지내왔던 북한 주민과의 어떤 통합, 의식적인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의 통합이라든지 이 통합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이룩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일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도 남한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통일하면 뭐하냐 무슨 나 개인의 삶에 봤을 때 그건 더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라는 이유로 해서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랄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예요.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통일이 안 된 상태로 불안한 정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난 70년 동안 쭉 이어져 왔던 기조는 통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서 공유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동안은 약간 이 통일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인 면을 고려를 하지 않고 통일 그 자체를 굉장히 미화시키면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나오면서 굉장히 통일만 되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과 어깨를 견줄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이어지곤 했죠. 하지만 그 통일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현실적인 조건을 생각을 안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 두 완전히 다른 존재들 간에 이렇게 하나의 공간 안에서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공간적인 통합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서로 간에 화합이 일어날 수는 없죠. 서로 이 다른 존재 간에 뭔가 이 그 의식적인 통합이 있어야만 여기서 보시는 강아지와 표범 간에도 좁은 공간 안에서 뭔가 그 평화로운 그런 통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식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시스템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좁은 공간 안에서의 두 다른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또 피바람 나는 그런 안 좋은 결과, 폭력적인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두 체제,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두 체제는 너무나도 사실은 다른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볼 수 있는 바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차이겠지만 좀 더 그 근본을 우리가 건드려 보면 무엇이 두 체제 간의 경제력과 민주주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큰 수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마도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남한은 이 개인의 어떤 자유라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국가를 운영해 왔다는 점. 반면 북한은 국가를 중심에 두고 국가가 모든 인민을 보살피고 책임진다는 그 아주 극단적인 두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지금의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두 가지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개인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여가에는 다른 의견들이 있죠. 야, 뭐 독재가 그동안 그렇게 팽배해 왔었는데 자유는 무슨 자유였냐?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나라 비록 독재를 추구해 오긴 했지만, 뭐 지난 군사 정권 때 독재를 추구해 오긴 했지만 그 군사 정권이 이제 추구하고자 했던 바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개인이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발휘를 하면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느냐. 제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 이제 이 북한은 완전히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 운영에 접근을 해왔죠. 모든 결정을 국가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을 김일성과 김정일이라고 하는 지금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뜻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이 거의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로까지 미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국가의 모든 책임을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에 모든 국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지도자가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슷한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런 어떤 한 지도자의 영웅시와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북한뿐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기괴한 어떤 그림들, 국가의 지도자가 모든 인민들을 품어주고 부모 행세를 하는 그리고 뭐 이렇게 영도자, 위대한 영도자의 그림. 이거는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입니다. 왜냐? 개인의 자유,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수많은 인민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 이거를 부정하면서 야, 너희들은 너무나 많은 자유를 받게 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 시장의 실패,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대신 이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가가 너희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제한하더라도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절대적인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국가 운영을 접근하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의 결정 권한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낸다면 그 여파가 국가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없이 이 지도자의 실책이 이뤄진다면 그때 실패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어떤 여러 정책들에서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급기야는 경제적인 재난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걸어왔던 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예를 생각을 해보자면 독일도 분단의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 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사회가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가가 판단하는 모든 것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자율성과 책임의식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통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밀려오는 급격한 어떤 개인의 자유와 책임, 이것이 이제 굉장히 버거웠던 것입니다. 뭔가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모든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은 동독 주민에게는 굉장한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크게 어떤 드러나는 바는 아니지만 여전히 동독 주민 출신의 주민들은 서독 출신의 주민들에 비해서 지독한 소외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 무력감, 나도 잘 살고 싶지만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이 국가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체성이 되게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 봤을 때 서독 출신의 주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무력감과 소외감이 여전하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죠. 특히나 그나마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잘 살았던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동독이 이 정도의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지독한 주체 사상에 길들여져 있었던 북한 주민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나타나는 북한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 어떤 그런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식이 물밀듯이 밀려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들의 당황, 당혹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 이제 남한 주민과의 갈등으로 치닫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일상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소한 어떤 그런 갈등,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심해지면 폭력과 무력 충돌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어떤 의식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일 이후에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과연 통일 이후에 우리의 국방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북 국경이 군사 분계선에 한정되어 있으면서 모든 군사력을 이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는 군사 분계선 지역에 집중시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분들이 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우리 자식들은, 남자 자식들은 통일이 되면 이제 군대 보내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하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지만,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어떤 국경을 맞이하게 돼요? 더 긴 국경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더 긴 국경선과 그 국경선 너머에 맞이하게 될 상대는 누구예요? 중국과 러시아, 만만치 않은 국가들을 국경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떤 징병제에 대한 생각, 이것을 다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모병제로 전환해도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으로 맞대고 있으면은 더 강력한 징병제를 추구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아니다, 걔네들은 그래도 최소한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모병제로 충분하다. 자, 이 부분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북한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우리의 이웃으로 두게 된다는 점. 왜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중국과 러시아는 이 자유 대한민국과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소소한 어떤 국가 가치관의 차이는 여러모로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동안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왔던 원동력은 이 개인의 자유에 바탕한 활발한 경제 활동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끝없는 우리나라 경제력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통일 이후의 국경은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 이후에 좀 더 잘 준비된 상태로 중국과 러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점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자유를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더욱더 확산시켰죠.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이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국가의 말에 순순히 고분적으로 듣는 편이에요. 그거는 일단 우리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개인의 자유보다는 어떤 개인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집단을 우선하는 그런 경향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우리나라에서 너는 개인주의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개인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우리나라는 그걸 보면은 뭘 더 중시하는 뭘 더 중시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집단을 더 중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더 이 전체주의에 대한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자율과 책임보다는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활력 이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집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북한이라고 하는 반면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야, 국가의 책임과 집단을 추구하는 저 북한을 바라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은 더 우리도 같이 망할 수도 있다. 어떤 그런 경각심을 끊임없이 북한이 보여줬던 것이죠. 그 북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다면은 우리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게는 뭐 일종의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이 끊임없이 북한의 어떤 그 북한 인민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기괴한 모양으로 해놓고 반공 만화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런 만화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보여주면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북한의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나쁜 면들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체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이 북한과의 대결 가운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헌법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가장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든 국민의 개인의 자유이다 라는 점을 끊임없이 헌법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 이후에 뭔가 의식적인 통일까지도 염두를 하자면은 우리는 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식이라는 것을 염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다면은 이 작은 나라에서, 작은 국가에서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크기의 시장,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체제를 만들어야만 그걸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석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북유럽 국가처럼 어떤 자원이 많고 혹은 국민의 수가 적습니까?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북한까지 따지면은 7천만이죠. 100만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고작 해야 500만, 600만 정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복지국가, 뭐 국가에 의한 복지국가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재원이 일단 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하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국민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자유라는 개념이 크게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그나마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도 그 이면에는 자유에 기반한 국가의 운영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복지라는 그 시스템만 보면 우리가 이제 국가의 책임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얘기긴 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자유라는 가치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점. 자, 우리나라는 사실 이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이제 전통 사회에서 오는 어떤 농경 중심의 사회. 이것이 농경 플러스 그리고 어떤 성리학적인 기반.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경사에서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같이 협동해서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이 자연스럽게 집단이라는 가치가 부과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여기에서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이것보다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청백리, 검소함 이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집단의 어떤 질서 여기서의 질서는 계급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이라는 가치는 추구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집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집단에 대한 강조와 검소함의 강조, 이것은 누군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부를 축적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인들의 어떤 그 특유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너무 질투가 난다. 전 분명히 부정한 방법을 써서 땅을 샀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일단 그렇게 따지고 보는 이런 한국인 특유의 마인드는 이런 역사적인,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이 개인의 노력에 의한 어떤 부의 축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세계 보편적으로 누군가 잘 되면 질투가 나는 부분은 다 있긴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좀 더 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불로소득을 끊어야 나라가 산다. 이거가 아주 학문적으로도 되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좀 국가의 부, 그리고 통일 이후의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통일 비용을 마련하려면 일단 국가의 경제력이 계속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경제력이 활성화되려면은 각각의 개인이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죠. 왜냐?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사람은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거를 모티브로 삼는 국가는 개인이 아무런 어떤 노력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런 역량 발휘 이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불로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지식은 세계에서도 거의 주요국 가운데 꼴찌 수준에 불과합니다. 뭔가 이 금융 어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는 불로소득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죠. 물론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식에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금융 지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 이거는 야, 너 그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면 어떡해? 라는 이런 시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상향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이상향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그 이후에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뭔가 이 기본적으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자, 수많은 전 세계에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많은 국가들이 왜 제대로 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허구한 날 내전이 벌어지냐? 그것은 바로 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충족되어야 될 어떤 생계의 문제가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또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사실 2차적인 문제죠.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통일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경제적 토대를 더욱더 튼튼하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점. 과거 이 조선에서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발전이 있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은 이 잉여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옛날 조상님들의 식사를 보시면은 정말 이 고봉밥. 왜냐? 잉여 산물이 없는 것은 다른 어떤 그런 상품 작물, 예를 들어 이제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상품 작물이 전혀 재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왜냐? 이 쌀만 거의 모든 쌀로만 거의 모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른 어떤 상품이 될 만한 산물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영양소를 쌀로만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은 모든 조상님들의 어마어마한 식사량, 이 쌀밥의 양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현대에서 이게 똑같이 재현한 밥그릇 보시면 거의 뭐 세수대야죠, 세수대야. 이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잉여 산물이 풍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다른 우리가 문제들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경제력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에도 우리가 뭔가 잉여 산물이 있으면은 그것은 기타 다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비롯한 어떤 사회 문화 발전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르네상스 시기에도 수많은 부를 축적한 상인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인 집단이 적극적으로 예술가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고요. 사실 예술가들은 이 생산적인 일에 투입이 되는 인력들은 아니잖아요. 그 예술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그들에게 투자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 토대로 말미암아 예술 이런 부분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긴 있어요. 지금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게 자유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게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일단 한국인이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 이 한국인은 제가 보기엔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를 합니다. 의사들도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병원을 다녔을 때 미국 의사들 정말로 한량들이거든요. 뭔가 너무 뭐랄까요, 글쎄요. 의사의 지위가 너무 세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뭔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사님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해요. 한국의 의사 한 명이 일하는 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의사분들의 뭐 10명 정도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여러 면에서 좀 근면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인이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충분히 마련이 되면 이 한국인은 비록 부족한 시장과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어떤 세계 속에서 통일 국가가 역량을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마인드가 잘 정착이 된다면 이 통일 한국은 여러모로 세계 속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 이 대상 국가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들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반도 유라시아의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할, 이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대한민국. 이것의 역할은 통일을 넘어서 북방 지역의 수많은 지역으로 그 자유와 책임의 의식을 전파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런 미션이 있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저의 강연은 이 정도에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있을 오프라인 모임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